환율 기본적으로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그 나라 돈의 힘을 말합니다. 그죠? 뭐 나아가서는 그 나라 경제의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환율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치솟던 환율이 1,470원 선 정도에서 그나마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이거 지킬 수 있을지 혹여 1,500선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오늘 환율 공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윤 대통령 취임할 때 환율이 얼마였는지 찾아봤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1277원이었으니까 1277원이면 긴 우리 그 맥락으로 봤을 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그 정도 평균 정도 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질문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2000년대만 따져서 한번 해보시죠. 네. 종가 기준으로 약 1130원에서 1150원 사이가 됩니다. 2000년대 코로나 이전까지. 예,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막연하게 한 1,200원 선은 됐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네. 해보면 그보다 좀 낮습니다. 한 네. 50원 낮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까지 따지면 이게 확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고환율이 계속됐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1,300원대 고환율이 이렇게 2년 이상 계속되는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벤트까지 생겨서 1,470원. 지금 어떻게 외환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자료도 1,500원이 마지노선이냐. 네. 2025년 달러는 과연 계속 1,500원 넘어가지고 옛날 리만 금융위기 때 1,560원대도 넘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2000년대 들어서 최고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환율.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매우 높잖아요. 네. 2020년 지나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300원대 환율 1,400원대도 이제 가끔 올라가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환율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환율이 계속 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예. 저는 이게 계속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 그래프 봐도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달러 팔아야겠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 환해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너무 이제 이제 높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들은 이제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은 달러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지불도 해야 네. 되고 네. 뭐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달러를 갖다 해지를 하죠. 이제 근데 달러 해지를 하는데 수출 기업들이 이 해지를 갖다가 지금 상태에서 너무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왜냐면 달러가 더 비싸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싸지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수수료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겐또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림 잡아 본다. 느낌? 예, 네. 느낌 이렇게만 봐도 지금 보시면 평균 환율이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네. 그거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모든 건 확률 게임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해지를 갖다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게다가 지금 무리하게 달러를 갖다가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필요가 있으신 분은 사야죠. 니즈가 있으신 분은. 네. 그렇지만 이런 니즈 외에 투기성으로 계속 산다든가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역사적 환율로 봐도 지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또 보겠습니다. 네. 한번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목금 네. 지금 월요일 오늘까지도 보통 이제는 그 장이요. 옛날엔 3시 반이면 외환시장 네. 종쳤습니다. 마감이었어요. 지금 늘려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예전에 좀 또 거슬러 가면 그전엔 3시가 이제 마감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새벽 2시까지 연장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오후장에서 한 3, 4시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그러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강세를 보여줬다 높이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계속 밀리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네. 있다는 거예요. 왜 3일 그래요? 연속으로. 네. 그래서 지금 좀 전까지도 1470원대에서 네. 조금 밀렸어요. 네. 1468원, 67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뚫고 올라가기 네.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중국발 무슨 뭐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네.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분쟁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행히 지금 상승 모멘텀은 조금 제어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위험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고점에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올해 한 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이 더 높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1,500원은 환율의 뉴 노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항상 모든 걸 변해요. 그렇잖아요. 주식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하고, 물론요. 그죠. 어느 순간에는 계속 뭐 저점을 갖다 지나다가 이제는 안 될까 보다 할 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신행정부가 며칠 있으면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국지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예. 전쟁이 발발해. 그 전까지는 사실상 국지전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랬죠. 예. 네, 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 또 터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시리아 사태 터지고요. 그 다음에 북한 파병되고 이런 여러 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국지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뢰가 너무 많아요. 전쟁이. 그래서 전 세계에 지뢰가 너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지뢰가 많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올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 네. 추세는 하반기, 상반기 넘어가서 하반기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면 당연히 더 많이 출렁거린다. 작년에 보면 한 달, 두 달 사이로 막 100원씩 움직였어요. 그죠? 네. 네.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할지.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일반 개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 뭐 전부 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떠한 비체계적인 위험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비체계적 위험도 물론이거니와 그 FOMC가 어떤 결정을 할지 대체로 많이 확률적으로는 맞출 수가 있지만 틀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커지면 네. 변동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이제 저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전문님 보시기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1,470원 가까이 올랐는데 네. 뭐 국내외 사실 우리 국내 변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 달러 강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시면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매우 많이 올랐어요. 109선까지.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109선 조금 밑에 내려와 있지만 100이 기준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는. 근데 기본적으로 달러 값이 올랐다. 네. 네. 지금 그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100.38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9선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약 9%가 올랐다면 연율로 따지면 거의 17, 8%가 지금 오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이렇게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이 이렇게 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내적 상황도 이렇게 불안정이 가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정을 좀처럼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거는 이제 미국 물가와 고용과 PMI 지수입니다. PMI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자 네.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구매하는 그 관리자들이 오더를 넣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오더를 적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오더를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값을 지수로 환산한 겁니다. 이게 PMI가. 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봤을 때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요.
왼쪽에서 보듯이 3월달 이후에 50.3을 기록한 이후 이건 이제 중위값이 50입니다. 50. 아, 네, 100이 아니고. 예, 네. 50입니다. 52로 가면은요. PMI 지수는 굉장히 더 호조로 가는 거고요. 네, 네.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둔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침체. 그래서 보시면 50.3 이것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뭐 호황은 아니지만 지금 적정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계속 49.2, 48.7, 그 다음에는 7월에는 46.8까지 내려가요. 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줬고요. 네. 이 당시에 7월 달 지나서 8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겪으면서 또 그 달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PMI가 내려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8월 달에 또 블랙 먼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폭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에는 그 대신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12월 FOMC에서는 좀 자제하겠다. 네. 속도를 제어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지금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의 CPI도 내려가고요. 물가도 다시 내려가고. 볼까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면을 보여줘서 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야겠다 빨리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10월 달을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반등하네 이게 좋아지네 이러니까 지금 물가도 오히려 오르고요. 게다가 GDP도 성장했잖아요 이번에. 네, 네. 예, 이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는 앞으로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3번 연속 인하를 했지만 1월 달에는 1월 말이죠.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구정 지나고 이제 미국의 FOMC가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있게 되는데 네. 이때는 이제 3연속 인하에서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그 FOMC를 본다면 지금 1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올해 2025년도 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3.4%에서 0.5%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는 지금 위원들이 갈라섰잖아요. 네. 한 여섯 명씩 이렇게. 그렇지만 오른쪽 보시면은 한꺼번에 모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강하게 네.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위원들, 지금 19명의 위원들이 총위원들인데 그중에 10명이 3.75에서 4%가 올해 연말에 네.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예상을 종점 하거든요. 금리 정도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외파적인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사실 당일날 미국의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2% 이상 빠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트럼프 집권 일기에 그 환율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개로 이제 나눠진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금융 정책을 갈지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푸시를 할지 왜 그러냐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환율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통화 정책 그다음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의 전권이다. 네.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실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자기네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인위적으로 개입을.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냐면 금리 인하와 금리를 갖다가 그 억제하는 이런 정책사에서 좀 미래에도 더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마가 정책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지 미국의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역 역조 현상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개선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변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빠르게 인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올랐고 성장률도 지금 사실은 좋아졌다. 실업률도 오히려 4.4%에서 4.2% 내렸어요. 네. 예,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는데 금리를 어떻게 다음에 계속해서 인하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사실은 이 그래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가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2017년. 네.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서 1년 좀 넘게는 굉장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15% 정도 지금 쌍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로화가 지금 강해졌으니까 무역 수지가 미국에 좋아진 거거든요. 수출이 미국 제품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싸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그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이건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그러려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면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씀씀이가 굉장히 커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공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지금 미국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예,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예요. 왜냐하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네. 국채 가격도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뭐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데 그럼 나는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니까 더 많은 금리를 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 중반, 한 4.5% 되잖아요. 오늘 기준 4.58%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물가가 예를 들면 2%, 3% 되면은 그래 나는 1.5%, 2%밖에 실질 수익률이 안 남아 이런 생각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10년물에 장기물에 투자를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관세 정책이. 그래서 관세가 시작되면은 국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입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산 물품의 60%의 고일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60%의 관세가 그대로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겠죠. 상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국채 발행 증가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을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나오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물가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10년 뒤에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계속해서 10년 뒤에 물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봐서는 아까 그 점도표상으로도 그렇고 생각보다 금리 빠르게 못 내리겠어 라는 연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중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파월 의장은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려달라는 말은 듣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뭐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거예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상업이용 부동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된다고. 지금은 이제 조용하죠. 작년 여름까지는 이 상업이용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게 큰 화두였어요. 그랬죠. 6월, 7월까지는.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지금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7월 달 8월 달 건너면서
8월 달 지나면서 우리가 그 빅스텝 인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3연속 인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요. 계속 빨리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 보시면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라고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딜러들이 얼마나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이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네. 반영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보시면은 2025년 12월 말까지 네. 39.4bp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0.394%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다면 올해 말까지 시장은 연준이 2번을 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굉장히 적게 인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올해 한 뭐 1%포인트 가량은 100bp는 내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월 4일 기준에 지금 OS 커브를 본다면 39.4bp를 내리기로 돼 있으니까 0.4%도 내리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불과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내린다. 네.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환율이 계속해서 고환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네. 유로화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유로화가 우리가 유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달러원 환율을 보려면 유로화를 봐야 돼요. 근데 유로화의 똑같은 OIS 커브를 볼까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1월 4일 기준은 OS 커브인데요. 이걸 네. 본다면 이제 딜러들, 금리 수합을 거래하는 딜러들은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 이상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3.15%입니다. 메인 리파이낸스 그 금리가 3.15%인데 3.15%에서 지금 1월부터 벌써 지금 26.7bp를 뺀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25bp를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미국보다 경기가 무겁잖아요. 저 안 정도는 좋죠. 내려야 그나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안 좋다는 게 지금 네. 금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유로존이 이렇게 빨리 내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빨간색이 좀 내려와 있어야 되는 좀 자꾸만 그 PDF로 변환하다 보니까 좀 올라갔는데 네, 이 0%예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지금 제로금리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유로존은 제로금리를 포기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코로나 당시까지도 지금 발발한 당시까지도 제로금리 상태였어요. 네. 원체 지금 그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부양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지금 부양 그 양적 완화의 금액들이 모두 다 약 적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원에서 네. 약 1경원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1경원까지도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8조 엔이니까요. 매년 108조 엔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에 한 1,000조 정도 네.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2020년부터 4년 동안 했으니까 한 4,000조 정도로 푸른 거죠. 네. 엄청난 돈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2몇 경원이라는 돈이 지금 세계에 다 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배트맨 리턴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악당 뭐 리턴즈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악당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풀어놔서 악당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언제든 다시 살아난다. PCE하고 CPI가 다른 점은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물가 지수예요.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는 도시만을 상대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 PC를 PC가 네. 더 선호하는 거죠. 연준은. 그렇게 보시면은 근데 9월 지금 그 SP 경제 전망치하고 12월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많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특히나 코어 PC, 핵심 PC 같은 경우는 0.2%나 이렇게 네.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0.5%나 올랐어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의 효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때 써놓은 건데 지금도 보시면 환율 상승 우려, 그다음 외환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벽히 잡히지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 그 폭만 봐도 미국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이니까 예상되는 게 전망되는 게 그러면 더 이제 강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 반면 1월 20일 날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경을 원하지 않을 텐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유로화의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가게 된다면 그 시기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겠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사실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6개 나라 대비. 네. 예, 6개 통화를 이제 가중평균에서 그것이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진 거, 100을 기준으로 그것이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예전에는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엔 1945년. 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금값을 딱 그냥 정해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달러가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금에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그 근본이자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없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 인덱스나 또 다른 인덱스나 다른 통화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 6개의 가중치를 둔 그 메이저 통화들과 비교를 해서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비교해 보는데 그 6개 통화 중에서 가중치가 56%가 넘는 통화가 바로 이 유로입니다. 유로 절반 이상요? 네, 절반 네. 이상입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유로화가 강해지잖아요. 네. 그럼 달러화가 약세로 변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전망치가 시장에서 유로화가 지금 보시면은 1사분기에 0.267% 포인트. 그러니까 한 27bp, 26bp 정도를 올해 초에 내릴 것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상반기까지 보시면 거의 70bp, 네. 90bp까지 다 내리는 내려버리네요, 것으로. 이미.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얼마 안 내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다 내린다고 지금 거의 보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거의 이제 많이 내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상반기에는 유로화의 기준금리가 빨리 내리지만 하반기에는 그 속도가 제어되고 기준금리가 조금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환율도 그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건 뭐 제 개인 전망이긴 한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1사분기와 2사분기에는 지금 저는 이제 ECB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유로화 약세가 아까 금리 인하를 보듯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페리티라고 합니다. 1대1은. 사실 1대1은 유로화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유로화 약세가 굉장히 완연하게 진행이 되지만 하반기는 이것이 조금 회복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 8월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페리티를 지나서 뭐 1.05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게 개선되는 달러 약세가 유로화 강세가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와 달러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화의 전망을 보면 달러원 환율을 보면은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1사분기와 2사분기에는 달러가 굉장히 초강세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점점 더 약세로 가는. 네. 아까 본 유로화는 반대 같은 좀 약간 다른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상대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만 경기가 좋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빅테크 네. 기업들 실적 내고 있고 주가는 오르고 있고 당장 우리 국민들만 해도 미국에 갔다 주식 산 돈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이 다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미국만 잘 되면 장사 잘 되는 곳에 투자자는 모이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나라 화폐값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 하면 돈인 거죠.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본의 상황이 지금 글로벌 자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으로 쏠려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5.5%까지 금리를 올렸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높은 통화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몰립니다.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엔화가 왜 이렇게 싸졌냐 얘기를 하면은 엔화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네.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달러는 기축통화고 안전통화인데 안전한 데다가 이자도 많이 줘. 이자도 높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걸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으로 계속 몰려요. 몰리는데 자꾸만 달러를 사니까요. 그에 맞춰가지고 환율도 또 강달러가 더 강달러가 돼요. 그러면 자꾸만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지 네.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환율도 계속 달러원 환율 계속 오른 겁니다. 강달러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강달러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적게는 수천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네. 네. 많게는 뭐 경원 이상의 이러한 많은 그 양적 완화 돈을 갖다가 살포한 거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경제 사회로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나갔는데 이 돈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만 살포한 게 아니라 뭐 유럽도 살포하고 뭐 일본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선진국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진국 통화 정도 되니까 가격 폭락을 방지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통화, 예를 들면 남미 통화 같은 꿈도 못 꿉니다 이거를. 그렇죠. 바로 인플레가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바로 난리가 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한 나라의 통화가 강하다. 네. 그죠? 강한 나라의 통화도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를 갖고 있는 것은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진국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 양적 완화를 한 대가는 뭐냐면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네, 네. 그럼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성장률이 높은데 투자를 해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돈 되는데 돈이 가죠. 그렇죠. 성장률이 높은 데 가지 성장이 낮은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르는데 경쟁 성장률이 높은데 주식이 어떻게 네. 보면은 주가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해서 투자자가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몰린 거예요. 이게. 예. 몰렸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러한 자본 그 대이동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코로나19를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본의 대이동을 촉발한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자본 이동이 이렇게 심각하게 크게 대규모로 이동이 왔고요. 자본이 이동되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내려가지 않는 네. 둔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과거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리력의 행사잖아요. 사실상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경제 영역까지 끌고 나오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것 감당하지 못하고 또 무역 수지도 개선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건 사실 근데 정치의 영역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이제 모든 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중앙은행도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은 정치의 눈치를 봐요.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옛날 트위터가 X지 않습니까? 네. X에 언제 나타날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갑자기 나타나면 갑자기 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뭐 거래의 방향이 뭐 달러 강세가 하루아침에 약세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최상목 부총리도 한 1,400 넘어갔을 때 이게 뉴 노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기에 올해 하반기쯤에 좀 안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환율의 레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집 나간 한국 돈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은 지금 작년 2024년도 서학개미 소위 서학개미 이제 미국에 투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약 175조 정도 네, 된다고 그 정도 해요. 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23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뭐 권유에 따라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반도체라든가 뭐 EV라든가 네. 뭐 배터리라든가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약 뭐 200 몇십 조 이렇게 돼요. 그것들을 합하면 한 400조 네. 정도. 그 다 달러로 환전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이 정도 400억 달러죠. 400억 달러. 네. 400억 달러면은 죄송합니다. 4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0조 정도 네. 되는 거예요. 60조 달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약 500 몇십억이니까 거기에 약 9분의 1이나 되는 네. 큰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가 사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이 유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지만 서민이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신용 창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제1금융권에서 기본적으로 빌려야 돼요. 빌릴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신용도에 관계없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이 정도는 빌릴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그 은행에 가서 빌릴 수가 있어야 되는 환경인데 이제 앞으로 환율이 계속 높으니까 은행의 BIS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외화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애셋,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S 기준에 따라서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신용 낮은 사람부터 깎겠죠. 신용 낮은 사람부터 깎고요. 그다음 개인 깎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신용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에게도 신용 가산금리를 많이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군요. 그리고 아예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본다면요. 요새 지금 뭐 여신 전문 회사라고 여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카드 캐피탈사는요. 요새 너무너무 이익이 많이 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것을 갖다 강구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카드 캐피탈사가 좋은 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신용 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갈 곳 없는 서민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카드 캐피탈사로 가는 거예요. 벌써 지금 그런 상태예요. 거기서 지금 생활 자금을 빌리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게 또 다 나중에 다 소비 부진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연결되는 카드 거 사태가 아니에요? 있었을 네. 때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환율을 갖다가 바로 뭐 1,500원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수입 그 원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은행들도 부실화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는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서 이 돈을 갖다가 자본을 갖다가 해외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 있어요. 해외에다가 돈을 또 못 빌려줘요. 이거 투자하려면 또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극히 미약합니다. 채 5%가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마진이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마진 악화되죠. 그 다음에 이거 대출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서민도들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이 1,500 고환율 버티기 쉽지 않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대가가 그 뭐 어떻게 보면 이득보다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고환율에 예전에 우리가 고환율 정책 아베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강만수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 높이려고 막 했잖아요. 이제 워낙 좀 낮춰서 수출에 유리하니까. 근데 흔히 지금은 이제 과거만큼 그렇지 않다. 환율이 높아져도 우리 수출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건 맞다고 이 표현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사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여기 아프다면 다른 데를 누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지금 당장 앞에서 금리가 높다 이것을 보지 말고 그거보다는 지금 주식을 데리고 오고요. 주식 나간 돈을 네. 그다음에 환율을 그게 방어해 줄 거고요. 환율을 낮춰야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달러 벌어오는 기업들이 전부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맞습니다. 고환율이 돼도 이게 우리가 과거만큼 그렇게 수출에 유리할까? 또 설령 수출한들 그 돈이 우리 외환시장까지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엔화를 봐라.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달러당 150엔이 이렇게 넘는데도 괜찮지 않느냐. 네. 이게 엔화 약세가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환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라자 합의 이전에요. 엔화 환율이 300이 넘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0대로 떨어졌다가 한 100대로 이제 달러당 100엔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왔지. 지금 보면은 일본은 거꾸로 생각해서 반드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네. 통화당국에서는 150엔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약한 그런 뭐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1,500원대의 환율이 처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외환위기 네, 지금 네. 그 뭐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그 체감도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고환율 시대입니다. 점차 안정될 거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1,470원 시대에서 우리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팁을 예. 좀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그 상반기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 환율만 본다면 네. 그 환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 자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에서 이득이 나더라도 네. 환손실이 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고해야 된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서는 그 하반기 정도 들어서는 환율의 그런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네. 트위터를 잘 봐야 됩니다. 미 증시가 계속 화랑이고 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실적을 내버리면 떠난 돈들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은 잘 지금 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 지금 환차익까지 먹고 오는데 지금 돌아오면 이제 먹고 올 텐데.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면 네, 네. 이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본의 이동은요. 그 엔캐리에서 봤지 않습니까? 엔캐리가 청산되고 오기까지 온다 그러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뭐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한 번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자본의 이동은 계속해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돌아오려면 다른 어떻게 보면 뭐 모멘텀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우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뭐 주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1,470원 우리 환율 어디로 갈지 살펴봤습니다. 미주어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